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1장. 선생님, 비록 그렇게 될 소지가 없진 않지만 나는 나쁜 놈은 아니올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매한가지 가죽을 쓰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 운명은 마치 우리를 밀랍 인형 다루듯 주물러대고 또 여러 오솔길을 통해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로 향하게 하면서 즐거워하지요. 꽃길로 가도록 운명 지어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엉겅퀴와 선인장 가시밭길에 던져진 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야 주위의 차분한 시선을 즐기며 순진한 얼굴로 자신들의 행복의 향기에 미소 짓습니다만 다른 이들은 광야의 떼약볕을 견디며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야생 짐승처럼 눈살을 찌푸리지요. 화장품과 향수로 몸을 가꾸며 사는 것과 나중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문신을 하고 사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죠. 나는 이미 오래전, 대략 55해 전에 바다호스 지방의 어느 총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알멘드랄레호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먹을거리 없이 보내야 하는 하루처럼 길고 밋밋한 도로, 어느 사형수에게 남아있는 날들처럼 길고 밋밋한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선생님 같은 분은 그 길고 밋밋함에 대해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 도로 위에 납작 엎드려 있는 마을이었죠. 햇볕이 잘 들고 무더운 그 마을에는 올리브나무와 꿀꿀이 새끼들이 많았고 새하얗게 칠한 집들도 있었죠. 그 집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또 바닥에 온통 돌이 깔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 한가운데에는 세 군데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죠. 이미 오래전 내가 마을을 떠날 때는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꼭대기가 벌거벗은 사내아이 모습이고 가장자리는 순례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조개처럼 곡선 모양인 그 분수는 우리 모두가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는지요. 광장에는 담뱃갑처럼 네모난 큰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탑이 있고 탑에는 영성체에 쓰이는 빵처럼 새하얀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는 마치 시각을 가리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장식으로만 필요하다는 듯이 늘 9시에 멈춰 있었죠. 당연한 일이지만 마을에는 좋은 집과 낡은 집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낡은 집들이 더 많았습니다. 2층 집도 하나 있었는데 돈 헤수스 소유인 그 집에는 고급 타일과 화분들로 가득 찬 음적실이 있어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돈 헤수스는 늘 식물들을 애지중지했는데 하녀에게 제라늄과 헬리오트로프, 야자나무와 박하나무를 애정을 가지고 자식처럼 키우라고 명령한 것 같았죠. 왜냐하면 늙은 하녀가 항상 냄비를 들고 돌아다니며 정성스레 화분에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물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싱싱함과 푸름에 대해 감사했을 겁니다. 돈 헤수스의 집도 광장에 있었는데 돈을 물쓰듯 하는 그의 재력을 볼 때 그 집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모든 장점과는 달리 다른 모든 집들과 비교해 볼 때도 차이가 나는 점으로 건물 정면이 대단히 평범한 데다 최고 가난뱅이의 건물처럼 회칠도 되지 않은 자연석 색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현관 위에는 문장이 새겨진 값비싼 돌이 몇 개 있었는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고대 전사들의 머리 모양으로 맞물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깃털 장식 투구를 쓴 전사들은 각각 동쪽과 서쪽을 향해 마치 이쪽 저쪽 모두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죠. 광장 뒤 돈 헤수스의 집 쪽 예배당에 돌로 지은 종탑이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종이 울려대는 바람에 그 소리가 마치 이 구석진 곳까지 울리는 듯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종탑과 시계탑은 같은 높이였는데 여름에 오는 황새들은 자기들이 지난 여름에 어느 탑에 머물렀는지를 알았습니다. 절름발이인 채로 2번의 겨울을 견뎌낸 황새는 예배당 둥지에 있던 놈인데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 그 둥지에서 떨어졌던 것이죠. 우리 집은 소나무 숲 끝 지점에서 대략 200걸음 정도 떨어진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내 처지에 걸맞은 좁은 단층집이었지만
병이 들어서 그 집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던 때도 있었죠. 사실 그 집에서 봐줄 만한 곳은 주방뿐이었는데 주방은 집에 들어서면 맨 처음에 보이는 곳으로 항상 깨끗하고 우아하게 회반죽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맨땅이었지만 조약돌로 무늬를 만들어 제법 잘 다져 놓았기에 현대적 감각을 살리려고 시멘트를 바른 다른 많은 주방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부엌은 넓고 탁 트였으며 화덕 주변에는 장식용 도자기들, 파란 칠을 한 기념 항아리들, 파란색 또는 오렌지색 무늬 접시들을 올려놓은 선반이 있었죠. 어떤 접시들은 한쪽 면이 전부 칠해져 있었고 어떤 접시들에는 꽃이나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어떤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벽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죠. 배 위에서 부채질하는 아가씨가 그려진 아주 예쁜 달력이 있었는데 그 배 그림 아래에는 모데스토 로드리게스 고급 수입 식료품점 메리다시라는 문구가 은가루 같은 것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또 번쩍번쩍 빛나는 갖가지 색깔 옷을 입은 에스파르테로 장군의 초상화와 크고 작은 사진 서너 개가 있었는데 누구를 찍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걸 보았으면서도 그 사진들에 대해 물어볼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었죠. 벽에는 자명종이 하나 있었는데 싸구려였지만 신기하게 잘 갔습니다. 붉은 벨벳 바늘꽂이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유리 구슬이 달린 예쁜 머리핀이 몇 개 꽂혀 있었죠. 부엌의 가구는 몇 개 되지도 않는 데다가 초라했습니다. 의자가 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매우 섬세해서 등받이와 곡선 모양 나무 다리들이 있었고 엉덩이를 걸치는 부분은 격자망으로 되어 있었죠. 서랍이 달린 소나무 탁자도 하나 있었는데 의자의 높이에 비해 좀 낮았지만 탁자에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주방은 양호했죠. 편한 구조인데다 여름에는 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해질 무렵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부뚜막 위에 앉아있으면 꽤나 시원했습니다. 겨울에는 숯불을 좀 피워놓으면 따뜻했는데 이따금씩 그 숯불을 살피면서 밤새도록 불씨를 지키곤 했죠. 작은 불꽃들이 살아있을 때 벽에 비친 우리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일은 얼마나 멋졌는지요. 그림자들은 때로는 천천히 또 때로는 장난치듯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어려서 그것을 무서워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려옵니다. 집의 나머지 부분은 구질구질해서 묘사할 가치도 없습니다. 방이 2개 있었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방이라고 부르겠지만 헛간도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살 때 그 헛간은 텅 비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걸 그렇게 불렀는지 요즘도 자주 생각해보곤 합니다. 2방 중 하나에서 나와 내 마누라가 잠을 잤고 다른 방에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길 원하시기 전까지 우리 부모가 살았습니다. 그 후 그 방은 거의 비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방을 차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누군가가 있게 됐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언제나 주방을 선호했기 때문이죠. 주방은 더 밝았고 그곳에는 외풍도 없었거든요. 여동생은 집에 오면 언제나 주방에서 잠을 잤고 마누라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 역시 제 어미로부터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곤 했죠. 사실 방들은 아주 깨끗하지도 또 잘 지어지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까놓고 보면 별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비구름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8월 성모축제의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헛간은 최악이었습니다. 음산하고 어두운 데다가 벽에는 5월쯤 까마귀 먹이가 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 냄새와 똑같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젊었을 때는 그 냄새를 못 맡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도청 소재지로 여행을 갔던 게 기억나는군요.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하루 종일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고 다녔죠. 여인숙에서 잠자리에 들 때 내 코로 된 바지의 냄새를 맡자 뜨거운 피가 온몸을 덮였습니다. 나는 베개를 한쪽으로 치우고 바지를 접어 그 위에 머리를 받쳤죠. 그리고 그날 밤 바위처럼 쓰러져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구간에는 이를 돕는 비쩍 마른 노새 한 마리가 있었고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꿀꿀이 새끼들도 2-3마리 키우곤 했죠. 집 뒤쪽에는 마당이랄까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재구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자 아주 더러운 물이 나와 막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마당 뒤로는 도랑이 있었는데 물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반쯤 말라붙기도 했죠. 그곳은 집시 떼거지처럼 더러웠고 악취를 풍겼는데 그래도 멋진 뱀장어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난 그곳에서 뱀장어를 잡으며 오후 시간을 죽이곤 했죠. 제법 재치 있던 마누라 말에 의하면 그 뱀장어들은 돈 해수스와 같은 걸 먹기 때문에 통통하더군요. 비록 꼭 하루 늦게 먹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뱀장어를 잡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연장을 챙길 때는 거의 항상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자꾸 뚱뚱한 거북이 또는 땅에서 떨어지기를 겁내는 또아리를 튼 뱀 모양의 알멘드랄레호에서는 전기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죠. 그곳 사람들은 분명 내가 고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또 바로 그 순간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기들 집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도시 사람들이란 진실에 등을 돌리고 살고 대개는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들판 한가운데서 촌놈 하나가 뱀장어 17마리가 들어있는 버들 바구니를 들고 낚시도구를 챙기면서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사실도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난 고기를 잡는 건 별로 남자답지 못한 심심풀이라고 생각해서 한가한 시간엔 대부분 사냥에 매달렸습니다. 마을에서는 내가 사냥을 좀 하는 편으로 평판이 났는데 내숭 떨지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평가하는 이들은 뭘 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치스파라는 사냥용 암캐를 한 마리 데리고 있었는데 녀석은 좀 추하고 제법 거칠었지만 나하고는 아주 잘 통했습니다. 아침이면 종종 녀석과 함께 포르투갈 국경 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으로 사냥을 나가곤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돌아올 때면 치스파는 나보다 앞서 가서는 길이 엇갈리는 곳에서 늘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는 안진뱅이 의자처럼 납작하고 둥근 돌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더 나은 추억일 겁니다. 그 돌은 넓고 좀 패어 있었는데 앉으면 똥꼬 부분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너무 편해서 자리를 뜨기 싫을 정도였죠. 나는 다리 사이에 엽청을 놓은 채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감상하고 담배를 피우며 그 돌 위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치스파는 내 앞에서 뒷다리를 받치고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밤색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곤 했죠. 내가 말을 걸면 녀석은 내 말을 잘 알아들으려는 듯 두 귀를 조금 쳐들곤 했습니다.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녀석은 그 틈을 이용해 메뚜기들 뒤를 쫓아가거나 그냥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죠. 길을 떠날 때면 언제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나는 돌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러던 어느 날 돌이 내가 떠나는 걸 너무도 슬퍼하는 듯해서 나는 발걸음을 돌려 그곳에 다시 앉았습니다. 치스파도 다시 내 앞에 엎드려 나를 바라보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녀석의 눈빛은 꼬치꼬치 캐묻는 고해 신부의 눈빛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살쾡이 눈 말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전기가 팔을 통해 내 몸을 빠져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담뱃불은 이미 꺼져버리고 말입니다. 어느새 나는 다리 사이에 있는 단발 엽총을 서서히 매만지고 있었죠. 그 개는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듯 계속해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무언가에 대해 내게 따지고 드는 듯 했는데 그 시선은 내 혈관에 피를 뜨겁게 데워 나는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웠지요. 끔찍하게 더웠고 내 두 눈은 송곳 같은 그 암캐의 시선에 압도되어 절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엽총을 들고 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환을 장전하고 다시 쏘았고요. 치스파의 끈적끈적하고 검붉은 피가 땅을 조금씩 적셔 나갔습니다. 자, 1장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